롯데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예, 예. 뭐 열광하는 팬들도 있지만 조금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왜 비야구인이 나와서 떠드느냐? 30년 전에 사람이 장밋빛 전망만 보다가 제가 나와서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전에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투자한 것도 제가 나와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구단주를. 자, 계속해서 수요 초대석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이제 곧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하죠. 올해는 롯데가 가을 야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매번 기대는 하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있는데요. 롯데는 1992년 마지막 우승을 한 이후 30년째 우승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5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조차 실패했죠. 그래서 1992년 롯데의 마지막 우승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1992년 우승의 주역 송정규 전 롯데자이언츠 단장을 모셨습니다. 최근에는 롯데 쓴소리맨으로도 유명한데요. 많은 분들이 야구 단장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상선 선장, 도선사 협회장, 항만공사 위원장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야구인, 해운인으로서의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올 시즌 롯데 성적도 함께 좀 전망해보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상선 선장, 한국해양대학 외래 교수, 롯데자이언츠 단장,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장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빠뜨리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이제 금융투자회사도 했고 네. 또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부회장도 했고요. 전국적인 그 물류 관련 기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항, 우리 부산 아닙니까? 네. 부산항 도선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부산 신항을 또 개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회장할 때 그때 그 신항을 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진해까지 제2신항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2040년까지 이제 완공할 거라고 이런 걸 하는데 초석을 만든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력들을 갖고 계신데 네.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이제 얼마 전에 네. 우리 도선업을 이제 부산항에서 도선업을 하다가 이제 도선업을 폐업하고 네. 지금은 그 지인이 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 매일 나가기도 그렇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좀 소중하게 쓰고 싶어서 네. 고문으로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시민들은 1992년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을 때 우승 단장으로 이제 회장님을 많이 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본래는 야구와는 다른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네. 어떤 연유로 네. 야구장 단장직을 맡게 되셨습니까? 그 당시 이제 1986년, 7년, 8년, 9년 이때 네. 자이언츠가 그 당시는 팀이 8개 팀이었는데 거의 8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이 8개 있었는데 제일 8등이었거든요. 그 꼴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구단에 많은 그 어드바이스도 하고 했는데 하나도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야구를 이렇게 어리석게 할까? 제가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네. 워낙 5살 때부터 야구를 일본 프로야구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네. 야구를 보는 눈은 굉장히 그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미국을 다니면서 전문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또 프로야구를 보러 현장에 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필승전략 롯데자이언츠 탑시크릿이라는 그렇죠. 책입니다. 네. 그 책이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프로야구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적은 책이라 해가지고 그 롯데 그룹의 최고위층에서 관심을 갖고 책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내드렸더니 바로 이분이 자이언츠 단장감이다 해가지고 저를 파격적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네. 그 당시 38살의 어린 나이로 네. 단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야구 얘기는 잠깐 그러죠. 밀어놓고 네, 먼저 해운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네네. 한국 해양대를 졸업하신 후에 예. 상선의 선장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니셨고 네네. 27세 젊은 나이에 예. 세계 상선업계에서 최연소 선장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다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네, 어렸을 때 원하던 길을 안 가게 되고 다른 길로 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를 오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는 사관학교 같아서 예를 들어서 기수에 따라서 이제 승진을 대부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몇 기가 선장이 된다. 오. 그럼 다음에는 몇 기가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당시에 네, 당시 나와 있고 요즘도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한 12년에서 한 15년 정도 승선 생활을 해야 네, 선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어렸을 때의 치기였겠지만 제 자신은 이제 남보다 또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면을 보여야겠다. 친구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어떻게 보이느냐. 네. 빨리 이 관습을 타파해서 선장을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4년 만에 네. 미국 선박회사에서 27살에 선장이 된 겁니다. 와. 대형 상선에서. 평균 15년 해야지 선장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죠. 회장님께서 4년 만에. 그렇죠. 오. 빨리 한 사람들은 한 뭐 11, 2년 만에 한 사람도 있는데 네. 대부분 또 그거는 작은 선박들, 네. 동남아 다니는 그런 원목선 이런 배들을 했고 저는 6만 5천 톤이라는 아주 야. 거대한 선박에서 선장을 또 미국에서 했습니다. 도선사를 하버 파일럿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근까지도 부산항에서 도선사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도선사라고 하면 예. 고액 연수이고 예. 되기도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야구단 단장을 한 후에도 어떻게 또 도선사가 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배운 게 항해학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를 졸업하면 네. 이 도선사가 일종의 이제 사관학교로 치면은 스타입니다. 장성으로 이렇게 예우를 받고 네. 또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론 뭐 개인 사업을 나간다든지 다른 관직으로 나가는 건 예외고 일반 예를 들어서 그 승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선사가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도선사를 안 하자니 뭔가 그 완성을 못한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야구단에서 그 이질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승을 시켰으니까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없고 네. 명분도 없습니다. 또 야구단이라는 것이 성격 자체가 네. 팀 성적이 떨어지면은 단장이라는 자리는 하시라도 그만두고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책임이 필요한 그렇죠. 자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야구 팬들이 좀 실망하겠지만은 네. 야구단에 있다 보면은 사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다. 하루 종일 야구만 생각하고 야구만 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몇 년 있다 보면은 굉장히 사회에 뒤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여러 가지 그 총명스러움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 단조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또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워낙 강하니까 네. 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안정감이 있는 그런 직업으로 오고 제가 해운계에 와서 인정을 받으면은 제가 해운계에서 그 당시 벌써 네. 최연 선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네. 예우를 받는데 아무도 동창도 없고 그런 우리로 볼 때는 이색지대에 가서 해봤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네. 보이지 않는 질시와 이런 또 견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좀 더 그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사실은 옮긴 겁니다. 도선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기 예, 때문에 예, 도선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도선사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항구에 네. 이 선박이 입항할 때 네. 도선사가 승선해서 그 배를 지휘를 합니다. 오. 지휘를 해서 안전하게 선석에 접안을 시키거나 또 출항할 때는 그 선박에 승선해서 안전하게 이안을 시킵니다. 항구의 안정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도선사라는
직업을 정부에서 면허를 주고 오. 우리는 그 정부의 보호를 받아서 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야구인 송정규의 삶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야구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연소 선장으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네. 1991년 당시 최연소 38세의 나이로 롯데자이언츠 단장으로 영입됐습니다. 꼴찌팀을 맡아서 네. 취임 첫 해에 4위, 그 다음에 우승까지 이렇게 이끌어내셨는데 그 당시 야구단 단장을 보통 50대에서 60대가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38세 젊은 나이로 이렇게 구단을 이끌어 가셔서 네. 우승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일단은 그 선수들하고 코칭 스텝이 결과적으로 잘한 거죠. 우승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비야구인인 제가 입단을 함으로써 네. 일종의 매기 효과를 일으켰다고 할까요? 매교가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그 당시 있던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은 네. 조금 일종의 그 패배 의식,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프론트 오피스 직원들 네. 또 야구 선수들에게 저 양반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 왜냐하면 당시 저는 그 롯데그룹 최고위층에서 스카우트해서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에서는 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이제 핫라인이 있다. 이래서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저 양반이 앞으로 야구단 감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또 우려가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은 네.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들이 희생을 안 당하려고 또 노력을 해서 아마 제가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야구단 근무가 없는데 네. 불과 2년 만에 만년 꼴찌팀을 우승팀으로 이렇게 이끌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꼴찌팀을 첫 해에 4등, 네. 둘째 해에 1등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여태까지 너무 자만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놀란 게 없었지만은 외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놀랬고 또 일부에서는 저 사람 덕이 아니다. 감독이 잘했다. 또 선수들이 잘했다고 애써 폄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면 왜 과거에는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는 별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야구계라는 데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우리 선수 출신이 아니면은 그 상당히 그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 논리적으로 책을 썼고 네. 또 그거를 뭐 자기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그때 제가 그 이론을 얘기했으면 지금은 다 먹힙니다. 야구 관련 통계학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이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그 당시에 주창했을 때 감독들이 들을 때는 무슨 허황된 소리 하나 하고 배관시했죠. 네.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팀을 우승시키고 나서 2년 만에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당시 그러셨습니까? 이제 배타적인 것 때문에? 이 배타적인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건 어느 정도는 잠재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승하고 나니까 네. 이게 누구 공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단 공이다. 아니면 사장님 공이다. 아니면 송 단장이 들어와서 된 거니까 송 단장 공이다. 이런 데서 이제 논란이 분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좀 약간 야구계에서 혁신적인 사람, 깨인 사람들은 이거는 분명히 송정규 효과라는 게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점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 측에서는 저를 사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여기서 지금 증거를 제시하기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사장님께서 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거기서 이제 좀 저를 약간 좀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군요. 저희 자신이 그래서 이제 그룹 고위층을 만나서
호텔이나 또 유통이나 물류 쪽으로 저를 보내달라. 야구단에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승시킨 건 내려갈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야구단에 있어라. 이래서 이제 저는 제가 배운 게 항해술인데 네. 도슨스로 가지 왜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홀가분하게 오. 뭐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전 투구를 벌리지도 않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성적이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네. 매스미디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롯데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예, 예. 뭐 열광하는 팬들도 있지만 조금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 어떤 얘기든지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나갔던 유튜브나 옛날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95% 정도는 전부 저를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자분들이 뭐 좀 왜 비야구인이 나와서 떠드느냐 30년 전에 사람이 하는 식으로 조금 비판적으로 쓰면은 네. 그 기자를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오. 그 정도였는데 여기서 아마 그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네. 과하다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 기준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비평을 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그런 분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번 신문에서 그 장밋빛 전망만 보다가 네. 그 제가 나와서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지. 저는 제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없었고 또 저 때문에 여러 가지 순작용도 많았잖아요. 네. 금 전에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투자한 것도 제가 나와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구단주를. 구단주가 우승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이언츠가 이렇게 헤매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선수들에 대해서 못하는 건 못한다. 단장도 시원찮은 건 시원찮다. 감독도 어떻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야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게 영역이고 또 일하는 곳이니까 남에게 미움살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나 해설가나 뭐 KBO 관계자나 그 야구 코칭 스태프들이나 해설가나 전부 두루뭉실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그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꼴 됐잖아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WBC 참패되는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자, 2021년, 2022년 예. 두 해에 걸쳐 롯데 성적은 8위다. 예. 이렇게 예견하셨는데 맞췄어요. 예, 예. 와, 전 맞추시는 거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번 연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이번에는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워낙 이번에 FA들의 이동이 많았고 또 이제 외국인 선수들도 교체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정말 시합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아직 이제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성적이 좋았던 선수도 막상 오픈하면은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맞아요. 뭐 WA에서 어정쩡하게 뛰었는데도 오픈하니까 또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정말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 중간에 무슨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팀 전체 컨디션이 어떻게 갈 수도 있고, 또 사장 감독 리스크도 있고, 맞아요.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좀 바뀌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조심스럽게 막 예측 아닌 예측을 한다면 한 6, 7위 선에서 7위 선.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롯데자이언츠 6, 7위. 아주 비약적인 상승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워낙 다른 팀들이 이번에는 좀 그 여러 가지 그 동력을 얻어가지고 네. 상승 기운이 많이 보입니다. 현재 오. 지금 저 시범 게임이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 팀들이 올해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한 6, 7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 좀 상승세에 있는 것 같으세요? 눈에 띄는 거는 뭐 이번 성적뿐만이 아니라 네. 그 뭐 선수 최은성하고 뭐 이태양하고 몇 명 아니지만은 한화. 한화가 많이 우선 에너제틱하게 오. 변했다는 걸 느꼈고 네. 또 저 두산 이승엽 감독으로 이승엽 바뀌었죠. 효과죠. 네. 아직은 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보이고 하여튼 올해는 별로
만만한 팀이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도 주목해야 볼 팀이 아닌가. 그렇죠. 선수는 안 바뀌었는데 그 박진만 감독의 그 용병술이 상당히 그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팀들이 잘하고 뭐 키움 같은 팀은 워낙 전통이 강팀이고 그 팀은 언뜻 보면은 멤버는 별로 없는데 실전에 가면은 굉장히 그 끈적거리고 잘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팀 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LG, SSG, 뭐 KT 이런 팀들은 전통에 또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도대체 뭐 어떻게 갈지 예상하기가 그러네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까 잠깐 WBC 언급해 주셨는데 예, 예. 이번에 호주에게 7대8, 네. 일본에게 4대13으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좀 야구의 분위기가 좀 네. 가라앉는 거 아니냐. 네. 야구 팬들의 실망이 좀 많이 드러났던 기간이었는데 예. 야구 팬이자 전문가로서 예. 올해 야구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팬들이 좋아할까요? 글쎄 우리나라 팬들이 금방 망각을 하기 때문에 망각. 예, 금방 벌써 시범 게임에 뭐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니 또 꽉 5,6천 명씩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야구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네. 그 훈련 부족입니다. 훈련 부족. 예, 훈련 부족. 어느 순간부터 메이저리그를 따라간다. 음. 이래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훈련을 강하게 겨울에 안 시킨다. 이래서 그냥 기본적인 훈련만 한 2-3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율로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일종의 풀어주는 네. 그런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저 MC님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22년도 한 5, 6월까지 보면은 롯데자이언츠 시합만 보더라도 그 3루나 유격수가 꽉 1루에 차 공 있죠. 던지는 거 보면 엉망 아닙니까? 네. 그냥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프로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뭐 저 마이너리그에 있던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있던 딕슨 마차도 같은 선수 그 선수 던지는 거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정확하게 1루에 송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수비는 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성적이 많이 훈련 부족이다. 여기에 원인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식 야구도 아니고 미국식 야구도 아니고 이게 과도기에서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이번에 WBC에서 참패한 거는 감독의 용병술이 문제였고 감독의 용병술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것이 충분히 준비를 못하고 코칭 스태프들도 그냥 선수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뭐 긴 얘기는 못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수들 연봉이 너무 과대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나 또 자기가 생각할 때도 팬들도 뭐 김하성이가 미국 샌디에고에 가서 잘하니까 뭐 저 선수 뭐 김혜성이도 뭐 김하성 정도 하지 않았느냐. 그럼 김혜성이도 될 것 같고 이정우는 뭐 미국 가면 정상급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꿈만 너무 부풀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또 실력 있는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실력 있는 선수들의 연봉이 너무 그 천문학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본인 동급 선수들에 비해서 2배, 3배 많이 받는 이런 현상까지 됐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네. 이제 선수들을 자만하게 했고 또 이렇게 좀 거드름을 피게 하고 자기 내적 충실을 기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아닌가. 그다음에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선수들을 문호를 더 오픈해가지고 네. 이 상한선 없애고 또 숫자 늘려가지고 매기 효과를 좀 일으키도록 많이 불러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쟁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너무 경쟁력이 없다. 그다음에는 유능한 코칭 스텝이 나오지가 않는다. 전부 유명한 선수, 능력 있는 선수들은 예능으로 빠지고 편한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을 좀 키울 그런 그 역량 있는 인재들이 안 나온다는 것도 문제고 마지막으로는 일종의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우리끼리라는 문화, 이게 친목회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막상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가지고 같이 한 식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올바른 뭘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자꾸 덮어지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참사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